서가 명가. 수도 유적 그래서 조금 의아하시죠? 예, 뭐 이렇게 상수, 하수 뭐 이런 거. 저도 처음에 수도 유적이라고 이 주최 측이 잡아줘갖고 조금 생소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대개 저희 쪽에서 이제 쓰는 말은 왕성, 도성, 왕경, 되게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역하면 다 똑같아요. 다 로얄 팰리스예요. 그래서 수도 유적해서 이거 참 좋다 한번 써보자 해서 제가 그냥 가자 그랬습니다. 뭐 자꾸 새로운 말 나오고 좋죠. 수도가 되었던 유적. 네. 삼국의 심장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방의 시대, 뭐 글로컬 뭐 이러면서 얘기하지만 시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앙과 지방의 차별이 심했습니다. 중앙인과 지방인, 왕경인과 지방민. 그래서 수도 사람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고 신라의 경우에도 벼슬도 경주 사람들은 또 다른 벼슬 올라가는 트랙이 있고 지방민들은 또 다르고 또 차등을 두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차별이 심한 것이 중앙과 지방입니다. 또 반면에 원래 고대 사회 자체가 아주 차별이 심한 사회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막 순장 나가고 막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좀 그런 마음 품지 마시라. 내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뭐 왕자가 되고 뭐 공주가 되고 다 대개 그 한 30대쯤 순장 나가거나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고대 사회고 아주 이게 차별이 심한 사회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의 진면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도성 혹은 수도, 왕경 이런 유적입니다. 그래서 좀 뒤에 보시겠지만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아는 유적들 아니면 유산들 아니면 우리가 해외여행했을 때 아주 대단히 볼거리가 있는 그런 유적들은 대개가 한 왕조의 수도 유적, 도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그 죽음으로 가기 전에 살아있을 때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그래서 지금 매년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씩 등재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뭐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작년에 서원은 오래됐고요. 예, 작년에는 선사, 사찰, 예, 산지 승원 그래서 이제 선종 사찰들이 됐었죠. 근데 조금 예외적인 거예요. 제가 따져보진 않았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이 목록 보면은 압도적인 다수가 수도 유적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전통적인 문화, 건축, 토목 기술이 가장 집약적으로 모여 있는 데가 수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우리나라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한양도성이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삼국시대에 보면은 경주가 예전에 이미 됐습니다. 석굴암 불국사 말고도 경주 역사 유적지구가 이미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경우에는 중국과 북한이 서로 경쟁이 됐어요. 왜냐하면 고구려의 수도 자체, 도성 자체가 중국 땅에도 있고 현재 한반도, 평양에도 있잖아요. 서로 경쟁이 됐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막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유네스코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경쟁보다는 협력이거든요. 사이좋게 둘 다 해라. 그래서 중국 영토로 되어 있는 중국의 요령성 환인, 뒤에 보실 겁니다. 길림성 지반은 중국이 등재했고 평양은 북한이 등재해서 고구려의 경우에는 2개의 유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아주 국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가야 유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야의 경우에는 이런 수도 유적을 제대로 찾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가야는 무덤만 갔습니다. 그래서 가야 고분군이 지금 잠정 등재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유산인데 최근에 그냥 막 가야 지역에서도 왕성, 왕경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면 이제 가야도 가야 고분군이 아니라 이제 가야 역사 유적지구 혹은 뭐 가야의 왕릉과 왕성 이렇게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중국과 일본의 예를 조금 같이 넣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세 번째 서울이니까 하남 위례성 문제를 넣었습니다. 되게 이제 지금 여기는 안 그러시지만 제가 90년대에 이렇게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렇게 이제 대중강연 해보면은 다 백제 하면은 공주부여 생각하시잖아요. 서울은 백제라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도 옛날에 서울시 정도 600주년 행사 했을 때 조선 왕조가 서울의 도성을 정한 최초의 국가라고 그랬습니다. 훨씬 이전에 이미 백제가 서울의 도성을 정했잖아요. 서울 강남에. 다 그 잊어먹고 머릿속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 역사박물관 바로 요 뒤에 경희궁 쪽에 거기도 주로 보면은 조선시대 것들입니다. 그 앞시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의 도성을 정한 최초의 국가는 조선 왕조가 아니라 백제. 근데 문제는 그 중심지가 어디냐 구체적으로. 이 논쟁이 지금만이 아니라 이미 12세기 삼국사기 만들 때부터 다산 정약용 쌤도 헷갈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왔습니다. 제가 첫날 드린 말씀이 그렇게 많은 난다긴다는 천재 역사학자들이 못 푸는 걸 누가 푼다 그랬습니까? 젊은 땅 파는 사람들이 풀어요. 그래서 풀어서 이 하남 위례성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보여드리고 네 번째는 이제 도시인의 삶과 지방민의 삶이 어떤지 조금 비교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수도 유적이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고만고만한 마을들이 막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고 커지면서 그 중에 소수의 애들이 막 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마을보다 훨씬 규모가 커지고 무언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는 이런 애들이 탁탁 생기기 시작합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입지면에서 뭐 주변의 생산시설과의 관계, 교통망, 물류, 그 다음에 제사와 의례 시설을 독점하고 어떤 마을에는 그런 게 없는데 또 다른 마을에는 공동의 제사를 치르는 이런 큰 공간이 있단 말이죠. 뭐 그러면서 또 방어 시설을 막 돌려가지고 이런 마을들이 청동기 시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런 마을들이 발전하고 발전하다 결국은 고대 국가의 왕성으로 됩니다. 고대 국가의 왕성으로. 당연히 왕성은 왕이 거주하니까 방어시설 갖추죠. 입지적으로 좋은 데 두겠죠. 그리고 왕이 있으니까 정치, 경제, 외교의 중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왕성을 발굴하면 최고급의 유물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저 멀리 서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온 물건들도 일반 지방의 작은 마을보다는 왕성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왕성을 파면은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왕성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국가가 등장했다는 이야기예요. 고대 국가를 아무리 제도를 가지고 뭔가 정비해봤자 일반 민들에게는 보이지가 않아요. 뭔가 시각적으로 나는 왕, 너는 신하, 나는 왕, 너는 귀족, 우리는 왕족, 뭐 이런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눈에 잘 띄는 일반적인 움집이 아니라 기와를 올리고 기둥에다가 막 붉은 칠을 하고 주춧돌에 그냥 큰 건물을 지은 이러한 왕궁. 그러면 관리들도 왕궁만큼은 못하지만 또 큰 건물, 관청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경우에 처음 보는 거예요. 막 기와집에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2층에 막 루각이 있는 그런 건물들. 아, 이게 국가 권력이구나. 이게 왕권이구나. 그럼 내가 따라야 되겠다.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의 어떤 가시적인 상징은 하나는 왕성, 또 하나는 뭘까요? 지난주에 했던 거. 왕릉이죠. 그래서 왕성하고 왕릉을 가지고선 일반민들을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안 되잖아요. 왕궁하고 왕릉이 있는데 또 하나 정신적으로 딱 신들도 쫙 체계화시켜서 내가 왕이니까 나는 제일 높은 데 있고 너는 귀족이니까 좀 아래 보살이 되고 쭉. 뭡니까? 불교. 그래서 거대한 사원, 거대한 왕릉, 거대한 왕궁 이 3자가 고대 국가의 도시를 이루는 빅3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뒤에 보시겠지만 뭐 세계 어디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된 수도 유적, 왕경, 왕성은 되게 이런 것들입니다. 왕릉, 그 다음에 사찰, 종교 유적,
그리고 왕궁과 관청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보다 보면은 고대 국가의 이런 왕성들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발해의 상경성은 당나라의 성을 빼닮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아스카 지역의 초기 왕성은 백제를 빼닮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문화적인 교류를 주고받기도 하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정보가 있어서 우리가 수도 유적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다. 예. 달리 말하자면은 고대사를 이렇게 압축해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시기에 어떤 먼 지방에 어떤 이 뭐 사냥꾼이 살던 그런 집 이거 갖고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왕과 귀족과 그렇죠? 이런 왕경 이런 것들이 고대 국가를 설명해 주는데 가장 좋은 재료가 됩니다. 자, 청동기 시대 이후에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금속기의 사용, 무기, 쌀농사, 집단 간의 경쟁, 분쟁, 살해된 인간, 무기를 많이 넣은 무덤의 발생, 상대방의 목을 베서 헤드 헌팅 뭐 이런 것들도 쫙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저런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을을 통째로 감싸는 방어시설. 제일 좋은 것이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를 파서 남은 흙을 가지고 토담을 쌓아요. 또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토담 위에다가 나무 펜스를 쫙 돌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환호, 토루, 목책 이렇게 세 가지가 방어시설입니다. 이 마을의 방어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근데 중국의 경우는 이런 방어시설이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물들도 이제 사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서 전체 같은 마을이지만 또 요기 한 가족, 요기 한 가족 이런 식으로 또 좀 구분되기도 하고, 전체에 이렇게 환호와 목책을 둘린 이런 시설들이 중국과 일본은 빨리 나왔어요. 근데 한국에서 한동안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일본의 야요이 시대 야요이 문화가 한국 한반도의 문화가 패키지로 간 것이다.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일본 야요이 시대에 이런 방어 추락이 나오는데 한반도에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울산에서 한 골프장을 짓는데 골프장 부지에서 이런 방어 추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골프장 못 짓고 거기 사적으로 지정돼서 유명한 울산 검단리 유적이라고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한 번 이런 게 나오면은요, 본물 터지듯이 막 나옵니다. 청동기 나오는 것도 한 번 나오면 쫙 나오고, 금성문도 안 나오도 한 번 나오면 쫙 나오고, 목간도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쫙 나오고 흐름을 타는데, 대표적인 유적이 창원의 남산리라는 지역에 있는 이 이렇게 V자 모양의 도랑을 팠습니다. 이게 마을 바깥이고 마을 안인데, 요런 함척은 여기 하나가 1m거든요. 노랗고 하얗고, 그러니까 3m가 훨씬 넘는 깊이에 깊은 도랑을 판 이런 방어 추락들이 언제부터 나오냐? 한반도에서는 청동기 시대부터 나옵니다. 이 방어 추락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뭔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긴장, 그렇죠? 분쟁, 평화로운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뭐 안성 지역에서도 나오고 뭐 많은 예들이 나오면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마을 바깥에 있는 사람과 요 환호를 돌린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 뭐 이런 것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빠뜨렸지만 또 성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 뭡니까? 이 기능은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 하나 거놓으면 좀 구분되잖아요. 그것처럼 성 안 사람과 성 바깥 사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런 차이가 청동기 시대부터 저런 환호 안에 사는 사람들과 바깥 사는 사람들, 이런 구분이 일어나면서 저런 것들이 나중에는 뭐가 된다고요? 중앙인과 지방인, 왕경민, 이런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즉 계층 분화가 이루어집니다. 계층 분화가. 그래서 청동기 시대 마을을 쫙 보면은 이 평화롭던 평등하던 사회가 막 깨지면서 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이런 계층 분화가 일어난 모습들을 또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곳곳에서 대규모의 거점 추락이 발생하면서 초보적인 도시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막 나오고, 그 안에 보니까 예를 들어 집자리가 50채가 있다면은
똑같이 아파트 20평식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15평짜리, 뭐 30평짜리, 80평짜리, 80평짜리에서는 유물도 보니까 값비싼 그런 막 청동기, 철기가 바글바글 나오고 15평짜리 집에서는 참 이런 거 하면 괜히 이것도 아파트 평수 갖고 하면은 이것도 좀 가슴이 아픈데 하여튼 계급 사회니까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취락 내에서도 계층 분화, 취락과 취락 간에도 위계이차.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철기 뭐 들어오고 이러면은 사회가 막 이렇게 막 불평등성이 심화되고 그 중에 최고 위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왕성도 그런 불평등성을 쭉 밟으면서 가장 큰 규모의 방어 취락. 그렇겠죠?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또 그 왕성 내에서도 왕궁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렇죠? 그 가장 중요한 자리가 북쪽이냐 중앙이냐 높은 데냐 이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설이 다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왕궁 그리고 주변의 관청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반 민들의 집이 들어서는데 처음에는 무질서 점점 가면서 보니까 야 이거 뭐 상하수도 문제 이거 불결하고 그리고 이거 빨리 오라 그랬는데 이거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도로도 닦아야 되고 하니까 나중에는 바둑판 모양으로 그렇죠? 쫙쫙 벌집 모양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도시가 만들어지고 도로가 닦여지고 쫙 하나의 거대한 수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발해의 경우에는 흥룡강성의 상경용천부라고 하는 정말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당나라의 장안성 못지않게 그냥 쫙쫙 왕성, 왕궁, 주작대로 사찰이 쭉쭉쭉 뻗어 있는 대단한 도시 유적이 발해의 여러 수도 중에 하나인 상경용천부입니다. 그리고 신라의 경우에는 경주가 우리가 이제 좀 사진 보시겠지만 처음에는 조그만 성 하나 갖고 시작했지만 점점 국력이 세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왕권이 강해지고 국가 체제가 정비가 되니까 경주를 바둑판식으로 쭉 땅을 나눠요. 그걸 지할 땅을 나눈다 해서 거기에 도로를 쫙쫙 배치하고 동서도로를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공간 하나하나가 그 시기에 방이라고 해서 하나의 거주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사찰, 궁궐, 왕성이 조직적으로 배치가 돼서 뒤에 사진 보시겠지만 쫙 정연한 도시. 백제의 경우에는 부여의 사비도성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구려는 초기에는 그렇지 못하지만 평양시대에 들어와서는 평양을 쫙쫙 도시구획을 해요. 그런 도시구획을 한 이 토지는 시간의 흐름이 지나더라도 흙이 쌓이더라도 결국은 그 모습을 간직을 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보면은 심지어 지금까지도 보면은 농지가 경주나 이런 데 보면은 바둑판 모양이에요. 왜 그런가 보니까 신라 때의 동서남북의 도로하고 이 여러 개의 벌집 단위들이 후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발굴한 결과하고 지적도 하고 맞춰보면은 일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땅 파지 않더라도 항공 촬영을 쫙 하면은 도시의 흔적을 알 수가 있죠. 통일신라 때의 경주만이 아니라 구주 오소경이라고 해서 여기저기에 중요한 거점 도시들을 만들었잖아요. 전주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진주, 청주, 충주, 원주, 그다음에 상주 그런 지역 보면은 남원 지금도 보면은 일제시대 이후에 도시가 딱딱딱 정연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발굴해 보면은 일치합니다. 서가 영감